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어릴 적부터 굴곡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채널 사연자분들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신 것 같은데 저도 끔찍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절로 돋는데 그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사랑받으며 성장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이렇다 할 고생을 전혀 해보지 않고 여느 여중생들처럼 학교와 집을 오가며 생활했죠.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는 무탈한 성장기를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는 큰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부모님이 탄 소형차를 반파시키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고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 한동안 방황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쳐서 아픈 감정을 꾹꾹 눌러야 했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작은 아파트의 전세금이었고 저에게는 꽤 큰 돈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미래를 위해 쓰지 않기로 하고 저금한 상태로 두었고 혼자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생각하고 준비할 무렵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5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돈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알바를 3개나 뛰었어요. 패스트푸드점과 전단지 알바, 그리고 높은 페이를 주는 가사 도움 일을 하게 되었죠. 하루에 3가지 일을 해서 힘들긴 했지만 혼자 살아남으려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앞서서 마음을 비우고 일에만 전념했네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일만 했더니 통장의 잔고는 계속 쌓여갔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조금씩 갖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는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있어서 알바를 모두 그만두고 고시원 방을 빼고 숙식이 가능한 유리공장에 취직했답니다.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사귀려면 돈이 들고 남자를 만나더라도 제 돈을 써야 했으니 제 옆에 아무도 두지 않고 미련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을 참고 일했더니 제가 계획했던 대로 돈이 많이 모였고 하고 싶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세금 3천만 원을 합치면 작은 치킨집 정도는 차릴 수 있었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치킨은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었기 때문에 치킨집을 차려야겠다는 결정이 쉽게 나왔어요. 브랜드 없이 제 이름을 건 주리치킨이라는 간판을 걸고 작은 상가 1층에 마련했답니다. 당연히 장사가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치킨 맛을 맛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나중에는 손님을 끌어모으려고 혼자 전단지를 돌리고 작게 조각낸 치킨을 들고 나가 주민들에게 홍보했어요. 1년 동안 수입이 거의 없이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장사가 되기 시작했고 1년이 더 지나고 나서는 공장에서 일해서 받았던 월급의 2배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의 수익만 유지하길 소망하며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나이 30살이 되자 작은 집이긴 하지만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제 또래 회사 다니는 여자들보다 훨씬 잘 버는 장사꾼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줄만 알았던 인연이 될 남자도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는 제 치킨집의 단골이었는데 나중에 취한 채로 저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리씨,
제가 이 치킨집에 왜 매일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치킨이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치킨이 맛있긴 하지만 제가 매일 주리 치킨에 오는 이유는 바로 주리 씨 얼굴을 보러 오는 겁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져서 매일 주리 씨를 보러 오는 거라고요. 손님, 취하셨어요. 아무리 단골이어도 이런 식으로 선을 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만만하게 보는 거라면 집어치우라고요. 그러자 그는 불이 나게 도망갔는데 이튿날 맨정신인 상태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제 술김에 고백해서 미안해요. 그럼 맨정신인 지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리씨,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그이의 눈을 보고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매일같이 저를 좋아한다고 노래를 부르며 사귀어달라고 졸라대서 마음을 열고 그이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이의 심성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진심으로 와닿아서 저도 곧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사랑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듯이 저 또한 생각도 못한 순간에 사랑에 발을 들이고 만 거죠. 그래서 저희는 깊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까지 되었답니다. 사귄 지 1년이 되자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곧장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밝은 미소로 저를 환대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딴판의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남편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두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과 중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죠. 아가씨,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뭘로 돈을 벌었나? 그래도 30 초반에 치킨집을 냈다는 건 돈을 꽤 모았던 모양인데? 네, 어머님. 16살 때부터 많은 알바를 했고요. 성인이 돼서도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까지 더해서 지금의 치킨집을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아가씨 얼굴을 보니까 꽤나 반반하게 생겼는데 어디 술이라도 따르면서 돈 번 건 아니고? 절대요. 절대 그런 일은 해보지도 않았고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래? 그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 술집 출신이 자기가 술집에서 일했다고 말할 골빈년이 있을 리가 없잖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의심 때문에 할 말을 잃어 당황한 채 있었더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주리는 그런 애가 절대 아니에요. 괜한 의심하지 마시고 예쁘게 좀 봐주세요. 아니, 나는 확실하게 알아서 나쁠 게 없으니까 물어본 거야. 시아버지도 멀쩡한 아가씨를 왜 술집 여자로 몰아가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래, 알았어요. 술집 여자가 아니라 칩시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 결혼을 허락할 순 없어요. 우리 집안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부모 없는 천의 고아에 중졸 출신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며 저를 반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시아버지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부모가 되어주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이었답니다. 시어머니 한 사람의 결혼 반대로 저는 마음 정리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남편이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며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이가 설득하고 허락을 받겠노라 다짐의 말을 하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남편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예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마주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난 아직 모르겠다. 부모 없고 중졸인 네가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의심이 드는 건 여전하다고. 하지만 내 아들이 너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니 무슨 수가 있겠냐?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아이 거참, 허락해 줄 거면 좋은 말 좀 해주지. 그게 뭐야? 내가 보기엔 예쁘고 착하기만 하구만. 하며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결혼 승낙을 받은 저와 남편은 곧바로 신혼집과 혼수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시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저렴한 혼수로 가득 채웠죠. 그리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여자가 되었답니다. 비록 제 손을 잡고 신부 입장할 아빠와 혼주석에서 펑펑 울어줄 엄마가 안 계시긴 했지만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뿌듯해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예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의 행복을 깨고 싶었는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 막말을 시작했답니다. 너 말이다. 결혼한다고 해서 네가 이긴 게 아니야?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긴장하라고. 어머님, 결혼식 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만 저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널 예뻐해야 하냐? 중졸짜리가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좋아할 시애미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게다가 네가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냐?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너 그 고운 얼굴로 남자들 술 따라주고 돈 벌었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전 떳떳하다고요, 어머님. 제가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결혼식 당일부터 이러면 나중에는 날 두들겨 패겠네. 무식한 중졸년이 며느리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말이야.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실 말씀이 있고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천의 고아의 중졸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니년 면상을 보면 막 굴러먹게 생겼어.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오늘은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혼할 거야. 내가 너에 대한 걸 모두 밝혀서 쫓아내주겠다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쏟아내시고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언짢고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게 신부 입장을 했어요. 많은 하객들이 축하해주며 웃는 얼굴이 시어머니의 얼굴로 보이기까지 할 만큼 감정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무사히 끝이 났고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을 다녀와 본격적인 부부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연애 때보다 더 짙은 사랑을 해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이런 거라는 깨달음을 여러 번 했죠. 또 신혼이라 그런지 눈만 마주치면 불타는 사랑을 나눴답니다. 그 이와 저는 빨리 아이를 가져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여보, 난 자기 닮은 딸을 꼭 가지고 싶어. 요즘 딸바보 아빠들이 대세잖아. 나도 그 대세가 꼭 되고 싶다고. 난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 어쨌든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면 머지않아 아이가 생기겠지? 당연하지. 우리 맨날 이렇게 불타는데 아이가 안 생길 리가 없잖아. 그럼 말 나온 김에 또 아이를 만들어 볼까?
저희는 매일이 그렇게 깨가 쏟아지는 날들이었답니다. 남편과 집에만 있으면 어찌나 행복하던지 부모님을 잃고 나서 쭉 외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그 삶의 마침표를 찍은 거죠. 하지만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치킨집을 하는 제가 아침 혼자 있는 시간에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시비를 걸었답니다. 너 아직 애는 안 생겼지? 네, 어머님.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 중이니 금방 아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치,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하긴 애비애미가 없으니 무식한 티를 감출 수가 있겠나. 그리고 과연 임신이 쉽게 될까? 원래 과거가 지저분하고 난잡한 생활을 했다면 임신이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술집 다니는 여자들이 신분을 감추고 결혼해도 애를 못 낳고 이혼당하잖아. 너 그런 소리 못 들어봤니?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부모님 없다고 욕하는 것도 불쾌하고 제가 술집 여자라고 취급하는 것도 화가 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모욕하시고 괴롭히실 건가요? 이거 봐라. 나랑 둘이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다 아는구나. 시애미한테 대드는 꼴이 딱 무식한 년이라고 인증하는 셈이지. 난 니년 면상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 분명 더럽게 놀아놨을 과거를 가지고 있을 거란 소리지. 두고 봐라. 넌 임신 따위는 못할 테니까. 그리고 얼마 못 간 내 아들에게 뭔가를 들통나서 이혼당할 거야. 시어머니의 억지는 망상에 가까웠어요.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귀로 흘리기로 결심하고 괜히 제 감정을 상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하늘이 저와 남편을 축복해 주려고 큰 선물을 내려주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뜨자마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임신이 확실하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이제 2주차라 뱃속의 아기가 너무 작아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전했고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알려드리며 저 좀 예뻐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남편이 출근한 오전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기대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라. 뱃속의 아기가 내 아들의 아이가 맞는 거냐? 어머님, 당연히 맞죠. 설마 제가 바람을 피워 임신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좀 봐라. 나는 바람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 입으로 말았네. 너 찔리는 게 있는 거지?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왜 바람을 피우겠어요? 그리고 치킨집 하고 집에만 오가는데 다른 남자를 언제 만나겠어요?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치킨집에 남자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손님들 중 하나와 부적절한 사이가 되었을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 아니지. 손님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제 말을 믿지 않고 자기 맘대로 상상하니 입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너, 내 아들도 치킨집에서 만난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치킨집에서 몇 명의 남자를 만난 거야? 라며 저를 미치게 괴롭혔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무시가 답이라고 판단되어서 시어머니가 헛소리를 하면 그냥 딴 생각을 하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재미가 없으셨는지 신혼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 기분이 몇 배는 좋아지는 걸 느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뱃속의 아이가 많이 자라서 제 배가 남산만해졌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를 마치고 치킨집으로 와서 제 할 일을 덜어주었고, 시아버지는 치킨집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와는 다르게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었네요. 어느새 만삭이 되고 출산일이 다가와 병원에 미리 입원해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월차와 연차를 끌어모아 휴가를 내고 제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직접 보고 탯줄도 직접 잘라주겠다며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소원대로 저희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눈으로 보았고 탯줄을 잘라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모야. 내가 앞으로 2배, 아니 10배는 더 노력하면서 살게. 당신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야. 나한테는 이제 당신과 우리 아들이 전부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남편은 갓 태어난 아들을 제 품에 안겨주었고 제 얼굴을 어루만져주며 정말 고생했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출산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와 축하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고 아이를 낳느라 수고 많았다면서 말이죠. 한편 시어머니는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시지 않다가 출산한 지 보름이 지나자 조리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저의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그런데 아기가 우리 아들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눈, 코, 입이 죄다 낯설어. 게다가 손가락, 발가락도 생긴 게 달라. 라고 식구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아니,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거예요. 내 손자라고 하지만 너무 낯설다고요. 당신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 괜히 새애기 기분 망치지 말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 축하는 나중에 미루도록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애기가 우리 손자인지 믿지 못하겠으니까. 새애기, 너 말이다. 유전자 검사 좀 해야겠다. 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이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반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조금도 잘못한 걸 모르셨습니다. 요즘은 애기 낳으면 유전자 검사는 기본이라고 해요.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새아가, 내 말이 틀리니? 혹시 찔리는 게 있어서 검사를 피하려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제가 그동안 다 참고 넘어갔는데 제 아들까지 뭐라 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서 나가주세요. 어쭈, 이것 봐라. 딱 걸렸어. 유전자 검사를 피하려고 괜히 성을 내네? 너 진짜 찔리는 게 있나 보다. 아니요,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 분명하다고요. 그럼 피하지 말고 유전자를 확인해 보자고.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 저는 화가 나다 못해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귀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으니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원하시면 유전자 검사 하겠습니다. 대신 저도 조건이 있어요. 어머님도 제 남편과 유전자 검사를 해주세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대답이다. 왜요? 어머님 뭐가 찔리기라도 하신가요? 제가 시어머니와 똑같이 말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를 시아버지가 막아주셔서 손찌검을 피할 수 있었죠. 인연이 시애미를 뭘로 보고 그딴 막말을 해? 좋다. 나도 유전자 검사를 해볼 테니
네 아들하고 내 아들 유전자를 의뢰해 보자고.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겁나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네 면상은 막 굴러먹게 생겼단 말이야, 이년아. 시아버지가 저희 고부를 말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진짜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내 손자를 확인받고 싶냐고? 그래요. 난 확실한 게 좋으니까 꼭 유전자 검사 해야겠어요. 좋아. 그럼 세기 말대로 당신도 우리 아들하고 검사해봐. 그래야 공평하지. 그럽시다. 살다 내 아들하고 당신이 유전자 검사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해보죠 뭐. 그래서 시아버지는 자신과 남편의 머리카락과 태어난 지 보름 된 제 아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한 가닥 뽑으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봉투에 담아서 유전자 센터에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튿날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이가 준비해준 아들 방을 구경하며 요람에 눕히기도 해보고 장난감 인형으로 아들을 웃게 해주었답니다. 다음날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아들을 따뜻하게 입히고 현관을 나섰죠. 그런데 그때 아파트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너 어디 가니? 설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망가려는 거냐?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친정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가요. 제 아들 보여드리려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밤이 돼봐야 네가 돌아오는지 도망갔는지 알 수 있겠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가라. 내가 미리 이혼 서류 준비해둘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농락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이 지나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우편으로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두 시댁으로 모여서 같이 확인하자며 연락을 주셨죠. 남편은 집을 나서면서 여보, 미안해. 엄마도 이제는 당신한테 뭐라 못할 거야.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도 황당한 소리를 하면 아예 연락을 끊고 살자. 라며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을 향했어요. 자, 다들 모였네. 그럼 확인해 볼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봉투를 가로채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내가 봉투를 열게요. 혹시 위조가 됐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거참,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우리 손자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새애기를 괴롭히면 안 돼. 내가 언제 새애기를 괴롭혔다고 그러세요? 난 의심이 가서 몇 마디 한 게 전부라고요. 그럼 확인해 볼까나? 시어머니가 직접 봉투를 찍고 그 안에 있는 남편과 아들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보나마나 친자가 확실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눈으로 확인했죠. 이제 됐지? 여기 99.99% 적혀 있는 거 보이지? 앞으로는 새애기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어라, 진짜네? 위조된 것 같지 않은데. 새아가, 너 진짜 내 손주를 낳은 거냐? 어머님, 이젠 입이 아프네요. 그렇다고요. 전 어머님의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전자 검사지를 확인하셨잖아요. 그래, 알겠다. 내가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하다. 됐지? 사과 같지 않은 사과였지만 앞으로는 헛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생각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어머니가 봉투를 찢으시며 말했어요. 나랑 내 아들은 보나마나 확실하지. 어디 내가 먼저 볼까?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디 봐봐. 여보, 잠깐만요.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네. 무슨 소리야? 불 환하게 켰는데. 이리 줘봐. 시어머니는 조용히 검사지를 봉투에 넣고 시아버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다급히 베란다로 뛰어가시더니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셨어요. 다행히 시댁이 아파트 1층이어서 다칠 일은 없었는데 무슨 영문으로 맨발로 도망가셨는지 알 수 없었죠. 저희 식구들은 황당해서 잠시 말과 행동을 멈췄다가 이내 검사지를 확인했답니다. 이게 뭐야? 0.0001%?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고? 아버지, 제가 볼게요. 뭐야, 진짜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시아버지와 남편은 서로를 한참 바라보다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를 찾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다 뒤지고 근처 공원과 인도를 샅샅이 돌아다녀 봤지만 시어머니는 어디론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두 부자는 손발을 벌벌 떨며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부자로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친자가 아니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아버지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니들 엄마를 찾아와서 진실을 물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해야겠어. 아버님, 충격이 심하셨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세아가 너 아니었으면 유전자 검사 할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살았을 거라고. 그리곤 시아버지는 혼자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의 가출 신고를 하셨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잠옷바람에 돈 한 푼 없이 맨발로 나갔으니까요. 뭘 드시기는커녕 잠도 주무실 곳이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울역에 있는 지구대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와 식구들은 택시를 타고 달려가 시어머니가 있는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산발이 된 머리에 꾀죄죄한 얼굴, 그리고 악취까지 심해서 코를 막게끔 했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경찰이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네,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복장이 다른 노숙자들과 달라서 모셔왔더니 그 가출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유, 그랬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이 여자는 제 아내 되는 사람이니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서류 한 장을 주며 사인하고 시어머니를 모셔가도 좋다고 했답니다. 다른 시댁의 모든 식구들이 모였고 흥분한 시아버지가 다그치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닌 이유를 말하라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과 결혼하기 일주일 전쯤이었는데 그 동네에 날 따라다니던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오빠가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술을 먹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그 오빠의 아들이라는 게 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뭐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웠다는 거네?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아들인지 알고 키운 것이고.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이래놓고선 새애기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막 굴러 먹은 건 새애기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야. 감히 결혼을 앞두고 다른 놈팽이랑 굴러 먹어? 이 걸레 같은 여편네야. 시어머니는 두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한 번만 봐줘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몇 놈이나 만난 거야?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새애기를 그렇게 의심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여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보, 이제 다 옛날 얘기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사기 결혼을 당한 거라고. 내 아들이 다른 놈 아들인 걸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되겠어? 길게 말할 것 없어. 당신 같은 더러운 년이랑은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시아버지는 바지 주머니에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위자료는 한 푼도 기대하지 마. 지금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해요. 이런 일? 이 여편네야. 천지가 개벽하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게 이 일보다 나을 거야. 30년이 넘도록 내 아들의 비밀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인지 알아? 나한테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도장 찍고 꺼져버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거의 초주검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던 시어머니가 용서받지 못할 걸 알았는지 이혼 도장을 찍고 짐가방을 싸서 짐을 나갔습니다. 진짜 돈 한 푼 받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불러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사이는 달라질 거 없다. 우리 부자는 영원할 거야.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친자가 아닌데 계속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이 녀석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 해도 바뀌는 건 없다고. 다만 네 엄마랑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인연을 끊을 거야. 저와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만나도 좋다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남편도 시아버지와 뜻이 같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그동안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집안에서 얼마나 자기 멋대로였는지 모르세요? 엄마라는 이유로 다 참고 지냈다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잖아요. 이 사람에게 대하는 걸 보고 이미 오만 정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전자 문제까지 생기니까 알겠더라고요. 더 이상 제 어머니로 여기면 안 되겠다는 걸 말이죠.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랑 인연을 끊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분이잖아. 당신이 도움이라도 주는 게 어때? 아니, 줄이 너에게 막대하는 걸 떠올려 보고 느꼈어. 우리 인생이 순탄하려면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날 욕할지는 몰라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결국 남편의 결심을 막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시긴 했는데 자신의 손주를 보며 꿋꿋이 버텨나가셨어요.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은 노숙자 쉼터였어요. 어머님, 여기 지낼만 하신가요? 시어머니는 걱정되어 달려온 저에게 변함없는 막말을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네가 보기엔 여기가 지낼만 하겠냐고? 아우, 분통 터져. 내가 이 꼴이 된 건 모두 네 탓이야. 네가 나한테 유전자 검사하라는 소리만 안 했어도 모든 게 덮인 채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어머님,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고 의심만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년아, 주둥이를 꿰매버리기 전에 닥쳐! 애미애비 없이 자란 데다 천의 고아인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미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 어디서 굴러먹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넌 평생 내가 저주하고 살 거야. 내 아들하고 머지않아 이혼하게 될 거라고.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제 남편이 왜 어머님과 인연을 끊겠다고 한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나랑 연을 끊겠다니? 네,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제 남편을 키우시면서 많이 때리셨다면서요? 그건 아들이 잘 되라고 그런 거지. 그렇다고 나랑 인연을 끊겠단 말했다고?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똑같이 평생 보지 않겠다고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줬더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훔쳐가? 이 우라질년, 너 같은 년은 뒤지게 맞아야 해. 그리고 제 따귀를 날려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방금 맞은 따귀를 거세게 돌려주었어요. 아야, 너 지금 날 친 거냐? 이게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구나. 좋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 인생 망하게 한 벌을 제대로 주겠어. 다시 저에게 달려들자 시설에 있던 관리자들이 시어머니를 뜯어말리며 경고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소란 피우면 퇴소시키는 건 모르세요? 당장 짐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자 다시 비굴해지더군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 갈 데 없어요. 조용히 지낼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안 됩니다. 어제도 다른 노숙자를 때렸잖아요. 여기서 폭력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나오십니다. 당장 나가세요. 안 돼요. 저 갈 데 없어요, 선생님. 하지만 노숙자 쉼터 관리자는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던지며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꼴이 되니 마지막 지푸라기인 저에게 무릎 꿇고 빌더군요. 새아가, 나 돈 좀 해주라. 어디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다오. 지금 여기서 나가게 되면 또 노숙하고 살아야 해. 싫은데요. 조금 전까지 절 죽이려고 악을 쓰던 분한테 왜 돈을 줍니까? 내가 이렇게 빌게. 그동안 널 미워하고 증오했던 거 사과한다. 이 늙은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랬어. 그리고 이혼당하고 쫓겨나니 괜히 네가 미웠던 거야. 노망난 늙은이가 한 짓이라 불쌍하게 생각해 주렴. 그래도 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왔을 때는 도와드릴 목적으로 온 거였는데 저에게 한 짓을 보니 전혀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니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세요. 노숙자로 구걸하든지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든지 알아서 사세요.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을, 아니 아줌마를 찾아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등을 돌리는데 시어머니가 또다시 발악하더군요. 이 나쁜 년, 당장 돈 내놓지 못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었고 곧 택시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평생 살림만 했던 분이라 그런지 일할 생각이 없는 건지 노숙자로 계속 지내고 있답니다. 무료 배식으로 배를 채우고 쉼터를 전전하며 잘 곳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한결같이 저만 사랑해주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늘 좋은 말과 선물을 아끼지 않는 시아버지까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몇 자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시어머니가 자기 꾀에 넘어진 거니 누굴 탓하겠어요. 저처럼 부모님 없고 배운 게 없다고 무시와 핍박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로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일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